인생이 너무 힘들다. 모두가 힘들다고 할 때 저는 제 삶이 너무 좋아요 하면서 행복하는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들은 왜 행복한 걸까? 우리도 이들처럼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한 삶이란 즐거운 삶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가진 사람은 행복의 주인공이 되고, 고난에 굴복하고 희망을 품지 못하는 사람은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루를 좋은 날로 만들려는 사람은 행복의 창조자가 되고, 나중에라고 미루며 시간을 놓치는 사람은 불행의 하수인이 됩니다. 힘들 때 손잡아 주는 친구가 있다면 당신은 이미 행복의 당선자이고, 그런 친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행복의 낙선자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행복하고, 슬픔의 순간만을 기억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작은 집에 살아도 잠 잘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작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눈이 즐거워야 삶이 즐겁다. 눈이 즐거우려면 좋은 경치와 아름다운 꽃을 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행을 자주 해야 아름다운 경치와 아름다운 꽃들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해외나 국내 여행을 자주 하여야 할 것 같다. 외국 사람들은 돈을 벌어 어디에 쓰느냐고 물으면 여행하기 위해 번다는 사람이 많다. 여행은 휴식도 되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기회도 되는 것이다. 꼭 여행만이 눈이 즐거운 것은 아니다. 개인에 따라 여행이 여의치 않는다면 하루 시간 중 짬나는 대로 웃기는 글이나 웃기는 사진을 보면서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둘째, 입이 즐거워야 한다. 입이 즐거우려면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지 않은가. 어떻게 보면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식도락가는 아니더라도 미식가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미식가는 맛있는 음식을 찾는다. 지방에 따라 그 지방에 유명한 향토 음식이 있다. 특별한 향토 음식점을 미리 알아보고 찾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셋째, 귀가 즐거워야 한다. 귀가 즐거우려면 아름다운 소리를 들어야 한다. 계곡의 물소리도 좋고 이름 모를 새소리도 좋다.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듣는 것도 귀가 즐거운 것이다. 조용히 음악을 감상하는 것이 정서에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음악을 즐기는 사람치고 마음이 곱지 않은 사람이 없다. 넷째, 몸이 즐거워야 한다. 몸이 즐거우려면 자기 체력과 에 맞는 운동을 하여야 한다. 취미에 따라 적당한 운동을 하면 건강에도 좋고 몸도 즐거운 것이다. 다섯째, 마음이 즐거워야 한다. 마음이 즐거우려면 남을 배려하며 베풀어야 한다. 가진 것이 많아야 베푸는 것이 아니다. 자기 능력에 따라 베푸는 것이다. 남에게 베풀 때 정말 마음이 즐거운 것이다. 마음으로라도 베풀어야 한다. 남을 칭찬하는 것도 베푸는 것이다. 마음이 즐거워야 진정한 즐거움이 있는 것이다. 현재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추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이 좋았다고 신세 한탄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을 늘어놓으면서 스스로 만족스러워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남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사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왔다. 변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이다. 그것을 가지고 혼자서 이렇지 저렇지 불평해 보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변화에 적응하는 지혜를 길러라. 세상에는 흐름이 있고 그 파도의 변화에 제대로 올라탈 수 있어야 개가 앞으로 가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배의 키를 제대로 붙잡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 사람이다.
조화된 인격을 갖춘 자가 조화된 인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길러주고 재능 있는 자가 재능 없는 자를 길러준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화된 인격을 지니고 재능 있는 것을 보고 즐거워한다. 만약에 조화된 인격을 갖춘 자가 갖추지 못한 자를 버리고 재능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버린다면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은 무엇이 다르겠는가?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아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르는 것도 아는 듯이 언동을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것이다. 굶주림은 가장 큰 병이고 불행은 가장 큰 괴로움이다. 이미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열반에 들어 가장 편안할 수 있다. 병이 없으면 가장 큰 이익이고 만족할 줄 아는 것은 가장 큰 부다. 부덕한 것은 가장 큰 친구이고 열반은 가장 큰 즐거움이다. 법을 배워 지니는 그 맛을 알고 번뇌를 멀리하여 고요히 생각하면 이욕도 없고 굶주림도 없어 진리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모난 물건은 모난 데가 걸려서 잘 구르지 못한다. 그러나 둥글둥글하면 잘 구른다. 사람도 그 성격이 모난 데가 있으면 세상이란 운동장을 굴러가는데 힘이 들고 잘 구르지 않는 법이다. 수로를 만드는 사람은 고심의 산에서 강으로 물기를 튼다.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나무를 깎고 갈아서 화살을 곱게 만든다. 집을 짓는 사람은 목재를 자르고 짜 맞추어 견고한 형태를 완성한다. 그대는 무슨 일을 하는가? 그대가 무슨 일을 하건 우선 자신을 다듬어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라. 남의 죄를 자주 드러내지 말라. 만약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때를 놓치지 말고 제때 해야 하며 거짓이 아닌 진실로 해야 하고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해야 하며 두드럽게 해야 하고 인자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인간의 일은 작은 것 아래에 더 작은 것이 있고 큰 것 위에 더 큰 것이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훌륭하고 높은 학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만족해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궁극의 도에 이른 사람은 항상 덕이 전혀 없는 것 같고 마음속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아서 자아를 잊은 경지에 이르며 덕이 높은 사람은 자기의 공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재능을 뽐내지 아니하여 스스로 만족해하는 마음이 없다. 자기가 나서고 싶으면 먼저 남을 내세워주고 자기가 발전하고 싶으면 남을 먼저 발전시켜준다. 나무가 곧다고 해도 굽히면 능히 수레바퀴를 만들 수 있다. 그날이 일생을 통해서 가장 좋은 날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라.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자본금이다. 이 자본을 잘 이용한 사람에겐 승리가 있다. 희망이란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는 영혼의 갈망이다. 법의 목적은 자유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보존하고 확대시키는 데 있다. 독서한 내용을 모두 잊지 않으려는 생각은 먹은 음식을 모두 체내에 간직하려는 것과 같다. 무력에 동하지 않고 결단성 있게 행동하고 꾸밈없이 소박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은 인자,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인자에 가까운 사람이다. 언제나 천박하고 저속한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고귀하고 신성한 것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스스로 비참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천이다.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 만물은 음을 등에 치고 양을 끌어안아기로써 조화롭게 된다.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오직 홀로 되고 버려지고 가진 게 없는 것이지만 왕궁은 이것들을 칭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사물이란 혹 덜어내면 보태지고 혹 보태면 덜어진다. 강인한 육체는 무용담을 만들고 뛰어난 영혼은 예술을 낳는다. 세상에서 제일 무르고 연한 물이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단단한 쇠를 마음대로 다루고 자신의 일정한 모양을 갖지 않는 물은 틈이 없는 곳으로도 마음대로 스며든다.
물의 예로 나는 부드럽고 형태에 구애지 않는 삶, 무위의 처세의 유익함을 아는 것이다. 말을 하지 않는 가르침과 무위의 삶의 유익함으로 이 세상에서 물을 따를 만한 것이 없다. 사람을 알려면 그의 지갑, 쾌락, 그리고 불평을 보라. 질문을 이해하는 것은 정답의 반을 찾은 것이다. 삶이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왕복하는 시계추와 같다. 즉 욕망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멈추지 않으면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느니라. 지략이 뛰어날수록 고통에도 민감한 편이지만 그는 뛰어난 통찰력과 굳센 의지로 세상에 맞설 줄 안다. 타인은 지옥이다. 타자에게 응시할 때 자신의 세계는 타자의 세계로 편입된다. 타자에 의해 자신의 세계는 갈갈이 찢겨지고 부서진다. 타자의 시선은 지옥이다. 누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나를 때린다. 내 것을 빼앗았다고 이런 생각이 마음에 생기면 그 원한은 끝내 사라지지 않으리라. 원한으로 원한을 갚으면 끝없이 괴로워할 것을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도 나는 잘해주고 나에게 잘해주지 않은 사람에게도 역시 잘해준다. 내가 먼저 남에게 악하게 함이 없으니 남도 나에게 악하게 함이 없을 것이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것을 실행하라. 그것이 실패할지라도 당신은 배우게 될 것이다. 교묘하게 속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옹졸하고 성실한 것이 좋다. 걱정 없는 인생을 바라지 말고 걱정에 물들지 않는 연습을 하라. 큰 인재는 부려먹기가 어려우나 만일 그를 신하로 삼는다면 군주를 빛내는 명상이 될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 어느 쪽도 중도일 수는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나쳐서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을 생각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와 반대로 모든 것이 미치지 못하다. 조금 더 생각해도 좋은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한쪽은 과하고 한쪽은 미치지 못한다. 과부족 어느 쪽도 중용이 아니다. 미래를 신뢰하지 마라. 죽은 과거는 묻어버려라. 그리고 살아있는 현재에 행동하라. 너는 안이하게 살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항상 군중 속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군중에 섞여 너 자신을 잃어버려 오만한 편견을 버려라. 출신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장점으로 구분할 뿐이다. 악을 행한 자는 2번 뉘우친다. 이승에서 뉘우치고 저승에서 뉘우치고 악을 행한 자는 2번 번민한다. 악을 행했다는 생각에 번민하고 벌받을 생각에 번민하고 악을 행한 자는 2번 고통받는다. 이승에서 고통받고 저승에서 고통받고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든지 시작하는 것이 절반의 성공이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판단하지 않는다. 몸에 해로운 악한 행위는 누구나 행하기 수월하나 어리석은 자가 몸에 이로운 착한 행위를 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모든 사람이 용기를 늘 가지고 있음에도 남의 용기를 자신 속에서 얻으려 하기 때문에 결국 배반이 생기는 것이다. 하루에 이미 저물었으나 노을은 오히려 아름답고 한 해가 저무니 규량기가 더욱 꽃답다. 그러므로 군자는 만년에 더욱 정신을 100배 떨쳐야 한다. 천지는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으나 그 작용은 잠시도 쉬지 않고 밤낮으로 분주하게 움직여도 그 빛은 만고에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은 한가한 때일수록 급한 일에 대처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쁜 때일수록 여유 있는 마음을 가꾸라. 거짓말쟁이에게 주어지는 최대의 벌은 그가 진실을 말했을 때에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다. 불과 물은 기운은 있으나 생명이 없고 풀과 나무는 생명이 있으나 지각이 없으며 새와 짐승은 지각은 있으나 의로움이 없다. 사람은 기운도 있고 생명도 있고 지각도 있으며 또한 외로움까지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천하에서
가장 존귀하다고 하는 것이다. 하루하루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은 그대에게 더 많은 시간을 줄 것이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니다. 진짜 삶을 시작하지 못한 걸 두려워해야 한다.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는 배에도 움이 다시 돋는다. 욕심을 뿌리째 뽑지 않으면 다시 자라 괴로움을 받게 된다. 온갖 불행이 이르는 것은 오직 천명일 뿐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 가장 잘 통치할 수 있는 자가 통치해야 한다. 모든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마음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란 당신에게 주어진 무엇을 가지고 실행하는 것이다. 무지함을 두려워 말라. 거짓 지식을 두려워하라. 태어나서 가난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죽을 때도 가난하다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진정한 힘은 남을 정복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이겨 동물적 본능의 영혼을 지배당하지 않는 자에게 있다. 건강은 가장 큰 선물이고 만족은 가장 큰 재산이다. 믿음은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큰 행복이다. 무슨 일을 하건 온 힘과 마음을 다해야 한다. 죽음이 가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홀대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일하다 말고 때때로 게으름을 피우거나 적당히 해치우고 방치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자기 행동을 없이 여기는 일이다. 그래서는 자기가 하는 일에 가치도 의미도 갖지 못하니 이것이야말로 스스로를 천천히 죽어가게 놔두는 일이다. 오직 현재 속에서만 인간은 영원을 알 수 있다. 소인은 일 없이 한가하게 있을 때에는 자기 마음대로 나쁜 짓을 하게 된다. 애정에는 한 가지 법칙밖에 없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먼저 핀 꽃은 먼저 진다. 남보다 먼저 공을 세우려고 조급히 서둘 것이 아니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마음속에 불만을 쌓아두는 법이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가슴에서 나오는 말이다. 우리 생의 최종 목표는 죽음이다. 죽음은 우리 운명의 필연적인 목표이다. 그런데 죽음이 두렵다면 어떻게 떨지 않고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내디딜 수 있겠는가? 아예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대처를 한다면 이 얼마나 짐승 같고 멍청한가? 현명한 사람은 귀하게 여겨 그를 공경하고 못난 사람은 두려워하여 그를 공경한다. 현명한 사람은 친하여 그를 공경하고 못난 사람은 멀리하여 그를 공경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공경하는 점에서는 한 가지이지만 감정에 있어서는 두 가지인 것이다. 행복한 삶이란 첫째 즐거운 삶이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다. 과거의 삶에 대해서는 수용과 감사를 통해서 만족감과 흡족감을 느끼고 현재의 삶 속에서는 지금 이 순간의 체험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몰입을 통해서 유쾌함과 즐거움을 경험하며 미래적 삶에 대해서는 도전의식과 낙관적 기대를 통해서 희망감과 기대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다. 즐거운 삶은 긍정정서를 최대화하고 부정정서를 최소화하는 삶으로서 행복에 대한 쾌락주의적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행복한 삶의 두 번째 측면은 적극적인 삶이다. 매일의 삶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몰입함으로써 자신의 성격적 장점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자기 실현을 이루어가는 삶이다. 과학으로서의 긍정심리학은 모든 사람이 삶의 궁극적 목표로서 반드시 행복을 중시해야 한다거나 특정한 성품을 갖추어야 한다거나 어떤 가치가 최선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특정한 성품과 가치관을 지녔을 때 나타나는 삶의 결과를 탐구한다. 행복의 마지막 세 번째 측면은 의미 없는 삶이다. 우리의 삶과 행위로부터 소중한 의미를 발견하고 부여할 수 있는 삶을 말한다. 즐거운 삶에서 열정적인 삶을 영위했지만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어렵다. 삶의 가치는 자신보다 더 큰 것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보다는 자신보다 더 커다란 어떤 것을 위하여 공헌하고 있다는 인식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의미 있는 삶은 가족, 직장, 지역, 사회, 국가 또는 신을 위해 봉사하고 공헌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은퇴 후에 어떤 일상들을 보내시고 계신가요? 자신의 관심 분야를 탐색하는 것은 즐거운 노후 생활을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탐구해 보세요. 취미 생활은 우리의 삶에 즐거움과 의미를 더하고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양한 주제와 아이디어를 통해 노후 생활을 활기차고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취미 생활은 우리에게 여유와 만족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취미를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관심 분야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미는 건강 증진과 사회 참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술, 역사, 과학,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거나 관련된 온라인 강좌를 수강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관점과 시각을 개발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넓힐 수 있고 더욱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에 하기 좋은 취미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은퇴를 하고 노년을 맞이하면 수면, 식사 같은 필수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이 자유입니다. 게다가 평균 나이는 80대 중반이고 길게는 100세까지 사는 분들도 종종 보이는 요즘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 젊어서 직장 생활 육아로 정신없이 살던 때에는 그렇게 그리던 여유로운 삶이 막상 노년에 펼쳐지니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너무 막막해서 허무함에 빠지신 분들은 안 계신가요? 어떤 학회가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분들이 노후에 보내는 여가 생활 실태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1위는 TV 시청이 가장 높았고 2위는 스마트폰 하기, 3위는 휴식, 4위는 산책 걷기, 5위는 국내 여행하기, 6위는 집안일, 7위는 공원이었습니다.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고 노인들의 복지는 돌아볼 틈 없이 쉼없이 앞으로만 달려가니 정작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이끌고 만들어 온 노인분들은 집으로, 스마트폰으로, 공원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취미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집에 앉아 가만히 TV나 보며 죽는 날만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맞는 취미를 찾을 수는 없을까요? 전문가들 또한 말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정보 제공 서비스가 온라인 중심이다 보니 노인분들이 정보를 얻기가 어려우셔서 취미가 다양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 예로 교통수단을 인터넷으로 예매하실 때 불편하다고 느끼신 분들이 60%, 그나마 노인분들 중 58%만이 인터넷 예매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무인 식당에서 터치 기기로 주문하실 때에도 터치 기기를 경험하신 분들은 58%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중 64% 노인분들이 불편했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사회가 좀 더 노인,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바꿔야 할 것은 바꾸고 바꾸지 말아야 할 기존의 것은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는 평생 자식과 남을 위한 희생의 땀을 뚝뚝 흘려오셨다면 이제는 그 땀을 스스로를 위해 흘려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노년에 하실 수 있는 취미를 몇 가지 추천해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취미 생활을 정하실 때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효율적으로 시간 배분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조금씩 시간 내어 한 가지만 하시다가 나중에 나에게 맞는 취미 생활이 몇 가지 생긴다면 하루를 더욱 알차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가령 낮에는 체력 소모가 있는 자전거를 탄다면 저녁에는 음악 감상을 하실 수 있으며, 아니면 낮에는 목공을 하시고 저녁에 바둑을 두실 수도 있죠. 또한 낮에는 사진을 찍고 저녁에는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식으로 두세 가지의 취미를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취미 비용을 줄여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행이나 골프 같은 취미를 매번 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내 경제 상황에 맞는 취미를 적절히 잘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건강 상태를 고려해 선택하세요.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몸을 많이 쓰는 취미보다 독서나 약초를 키우는 것처럼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취미를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노후에 여러분들께서 즐기실 수 있는 취미를 8가지 추천해 드릴 텐데요. 물론 제가 추천해 드린다고 이것을 꼭 전부 다 하시라는 압박을 느끼실 필요는 전혀 없으며, 혹시라도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노후에 즐길 수 있는 취미의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취미를 즐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만 드셔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 그저 가볍게 한번 참고해 본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세요. 첫 번째 취미 활동은 수영입니다. 수영은 가장 돈을 적게 들이면서 관절에도 무리가 없고 위험성이 적은 최고의 운동입니다. 그리고 노년층에게 관절염에 좋은 사회성, 협동심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장점이 많은 운동이기 때문에 대한노인 재활의학회에서 권장하는 운동입니다. 또한 노인들이 불가피하게 넘어질 경우에도 수영을 한 분들은 균형 감각으로 인해 넘어질 때의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수영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시골에도 동네 주민 스포츠 센터가 있어 수영장을 쉽게 접할 수가 있으니 동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 취미 활동은 탁구입니다. 탁구는 유산소 근육 운동이 결합한 스포츠입니다.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고 과격하지 않으면서도 운동량이 많은 게 특징이지요. 계절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어서 취미로 즐기기 좋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등산을 하는 것보다 칼로리 소모량이 1.4배나 많으며 폐기능 강화는 물론 복근, 허벅지, 어깨 종아리의 근육 발달에 매우 좋습니다. 또한 안전사고나 부상의 위험이 가장 적은 종목이기도 해서 나이가 들어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80세 이상 노인분들은 탁구공이 라켓이 조금 큰 라지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탁구는 노인종합복지관과 지역 탁구장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동호회에 가입해서 사람도 만나시면서 조금씩 배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취미 활동은 베란다나 공터의 채소 키우기입니다. 노년 생활에서는 육체 활동이 중요한 만큼 집에서도 쉽게 움직이며 하실 수 있는 취미입니다. 그렇게 베란다나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다 보면 채소뿐만 아니라 건강까지도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방울토마토나 오이, 상추 등 키우기 쉬운 채소들 더 기르신다면 수확해서 나오는 채소들로 성취감도 느끼시면서 은퇴 후 남은 지루한 일상을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은퇴 후 복잡한 도시 생활을 끝내시고 지방 전원주택으로 정착해 텃밭을 가꾸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때 너무 마당이 넓거나 큰 전원주택은 잡초 관리나 집수리 규모가 커지므로 오히려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환경을 잘 고려해 보시고 무리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 취미 활동은 악기 연주입니다. 전문가들은 노년에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우울증을 낮추고 치매를 예방하고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도 떨어뜨리며 폐 기능까지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습니다. 동호회 등에 참석하셔서 악기를 배우시면 새로운 친구들도 생기고
공연을 준비하시면서 잘해내고 싶은 새로운 목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공연을 하고 박수를 받을 때의 성취감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우리가 은퇴를 하면 스스로 위축이 많이 될 수 있는데 악기 연주를 하면 삶의 활력과 자존감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악기만 잘 배워두어도 봉사활동이나 재능 기부를 하시면서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5번째 취미 활동은 독서입니다. 특히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면 딱히 돈을 들이지 않고도 여러 가지의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노년기에는 육체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이나 여행을 하고 싶어도 힘에 부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책 한 권으로 세상 어디에든 갈 수 있으며 얘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뇌는 책을 계속 읽으면 책을 좋아하는 대로 바뀌기 때문에 꾸준히 책을 즐기다 보면 정신과 통찰력이 깊어진다는 느낌은 덤으로 느낄 수 있고 새로운 것에 관심이 생겨서 도전의식도 생길 수 있으니 독서는 단지 독서를 넘어서서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는 좋은 취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6번째 취미 활동은 요가와 명상입니다. 요가와 명상은 내 몸을 살피는 동시에 휴식도 할 수 있는 최고의 취미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약해지고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과격한 활동은 몸에 무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요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의 자세들을 취하는 것은 근육뿐만 아니라 뼈를 하나로 묶어주는 힘줄과 인대를 강화해 줍니다. 또한 요가를 하면서 의식적으로 호흡과 명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심장박동수와 혈압을 낮추어 불안과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즘에는 집에서도 유튜브를 보시면서 요가 동작과 호흡을 따라 할 수 있는 영상들이 많으니 아침에 시간을 정해놓고 요가와 명상을 취미로 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7번째 바리스타 소믈리에 요리입니다. 먹는 즐거움을 즐기는 분들이시라면 바리스타 자격증이나 소믈리에 자격증 요리 배우기에 도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커피향이 좋은 분들은 바리스타에 도전하시고 와인의 향에 취하고픈 분들은 소믈리에 도전하시고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요리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런지요. 처음에는 혼자만의 취미 생활일 수 있지만 취미 생활이 깊어지고 성취감이 높아질수록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지게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은퇴 후 직업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요. 8번째 그림 그리기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누구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도화지의 땅바닥에 벽과 마루에 온통 그림을 그리지요. 그러다 나이가 들면서 그림을 그리지 않게 됩니다. 지금 그림을 그리는 저는 단지 그림 그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언제든 다시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그것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원래 하던 것을 다시 하는 것뿐이니까요. 그리고 보통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 실력이 조금씩 느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림 그리는 것이 재미가 붙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주변의 칭찬도 듣고 그래서 자기 만족도 들어야 더 잘 그리고 싶은 목표 의식도 생기니까요. 처음에는 실물보다 사진을 보고 따라 그리시는 게 좀 더 쉬울 것이며 나무나 꽃처럼 형태가 복잡한 사물은 당장은 피하시고 구름이나 바다, 수평선 같은 간단한 풍경이나 사물을 그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처음에는 연필로 스케치를 하시고 연필로 간단한 명암만 표현하시고 끝내시면 그것으로 형태 감각이 어느 정도 생기시면 그때 물감으로 색칠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을 수학 문제로 본다면 연필 스케치, 그림은 이런 공식 기초이고 색칠은 좀 더 복잡한 응용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응용 문제를 푸셔서 좌절감에 그림을 시작도 못하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센터나 학원에서
도형과 석고상 같은 딱딱한 그림만 계속 그리게 하거나 수채화 같은 초보자의 진입장벽이 높은 그림을 그리게 하면서 세세하게 지도조차 해주지 않는다면 과감히 끊고 다른 학원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통 그림하면 수채화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수채화는 물 조절이 어렵고 사물의 구체적인 묘사와 중간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기에 생각보다 초보분들의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물 조절이 비교적 간편하면서 몇 번이든 덧칠이 가능한 아크릴 물감으로 색칠을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크릴 물감이 손에 익으면 유화 물감도 쉽게 시작하실 수 있으니 이 또한 이득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리시다가 뿐만 아니라 기억력 증진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림을 그리면서 시각적 공간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표현하는 연습을 하게 되며 그림을 배우면서 언어적인 요소는 물론 팔과 손가락 관절을 미세하게 움직이는 운동적 효과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노후에 많이들 하시는 취미들이 등산, 테니스, 자전거 등이 있는데 이런 취미들은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체력을 길러오셨고 제대로 된 자세와 방법들을 익히시고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취미를 하시다 보면 잊고 있었던 과거와 만나면서 생각에 잠기기도 하는데요. 노인이 되어 찾는 취미의 시작은 내 어릴 적 못 이룬 꿈을 찾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새삼스럽게 무슨 취미 생활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릴 적 꼭 거창한 걸 해보고 싶은 어린아이는 없었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라도 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못한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아주 사소한 것이어도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는 돈 벌고 자식 키우시면서 채우면 채울수록 커난 삶에 매달려 살아오셨다면 어린 시절 바라보았던 하늘 가득 반짝이던 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밤마을 우러러 넉넉했던 그날의 순수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노후의 집에서 하루 종일 TV 보는 삶을 위하여 이날까지 그토록 헌신해 오신 것은 아닐 거라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시절을 잘못 만나 우리의 별을 잃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이제는 다시 그때의 나를 찾는 여행을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나무가 항상 하늘로 향하듯이 우리의 발은 땅을 딛고 이번에는 별을 한번 쳐다보며 걸어가는 건 어떨까요? 몇 년 전 명예퇴직을 하시고 올해 70이 된 어떤 할아버지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 할아버지는 60대 중반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드디어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해방감에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시며 이뤄왔던 자유를 만끽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갑자기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인생이 너무 지겹고 막막하고 허무했던 때문이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여행은 비용이 많이 들어 계속 갈 수가 없었고 그마저도 몇 번 반복하니 지겨워졌지요. 그리고 친구를 만나도 정서적인 소모가 컸고 한 번 만날 때마다 들어가는 밥값, 술값이 만만치 않았지요. 또한 할아버지의 나이가 이제 70인데 막상 70이 되어 보니 젊었을 때 생각했던 70세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몸이 여기저기 조금씩 아프긴 했지만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앞으로 15년은 좋게 더 살 텐데 뭘 해야 하나 일을 하지도 할 수도 없는 나는 이제 무엇인가 자문을 해볼수록 막막함은 더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TV나 보면서 시간을 때웠습니다. 게다가 은퇴 전엔 지방에서 일을 하였기에 기러기 아빠 주말 부부로 살았던 할아버지였으나 지금은 집에서 아내와 새삼 어색하게 얼굴 맞대고 있으려니 할아버지는 적응이 더 힘들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내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 같더니
점점 할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쌀쌀맞게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화를 크게 냈습니다. 당신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무진장 참고 있는 거 알아? 할아버지는 그동안 타지에서 가족과 떨어져서도 열심히 일해준다며 고맙다고 말하던 아내가 갑자기 화를 내자 당황스러웠습니다. 당신 갑자기 왜 그래, 뭐가 너무하다는 거야? 그러자 아내는 영문을 모르는 남편이 더 어이없다는 듯, 아니, 지금 그걸 몰라서 물어. 몇 년 동안 전혀 눈치를 못 챘다는 게 말이 돼. 내 친구 남편들도 회사 은퇴한 사람들이 꽤 있지만 당신처럼 그렇게 살진 않아. 은퇴를 했으면 이젠 집안살림도 좀 돕고 그래야지.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서 삼시세끼 밥만 받아먹고 있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아내의 말투가 너무 섭섭했습니다. 그동안 가정을 위해 한눈 팔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부정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내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 일하다가 이제야 한숨 돌리고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못 봐줄 일이야.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 은퇴한 지 벌써 3년이 넘었어. 그 정도면 나도 많이 봐준 거야. 그리고 당신은 은퇴했지만 난 아직 직장에 다니면서 당신 밥까지 해야 한다고. 하루 삼시세끼 당신 밥 차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입맛도 까다로워서 무조건 집밥만 먹겠다고 하잖아. 설거지 한 번을 안 하면서 무슨 외식만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난리를 쳐대는데 내가 어떻게 안 힘들겠어. 할아버지는 갑자기 은퇴 후 공백 때문에 방황하시는 중에 아내는 그런 할아버지의 삼시세끼 밥을 차려내 스트레스가 쌓일 대로 쌓였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동안 고생했다며 친구들 모임도 끊은 채 기쁜 마음으로 밥을 해줬었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할아버지가 소파에 누워서 꼼짝도 안 하자 참다 못해 끝내 폭발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었고 거기에 할아버지도 질세라 같이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보다 못한 딸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엄마, 우리 저녁은 외식하자. 엄마 좋아하는 콩국수 어때? 그러자 엄마는 아빠가 잘도 외식하겠네 하면서 할아버지를 흘깃 바라보았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낯설고 당황스러웠던 할아버지는 은근슬쩍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방으로 쫓아와 아빠도 콩국수 먹으러 가자며 분위기를 띄웁니다. 그러면 보통 살짝 져주는 척 따라가면 되는데 할아버지는 딸 앞에서 못난 모습을 보여서 너무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본심과는 전혀 다른 말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귀찮게 뭐하러 나가니 그냥 집에서 대충 때우면 될걸.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저거 좀 봐봐. 내가 밥순이 아니냐. 맨날 아주 미쳐요, 미쳐. 아내가 다시 발끈하자 할아버지는 더 어쩔 줄 몰라서 안방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상황을 해결하려 딸이 아내를 재차 달랬습니다. 엄마 날씨도 덥고 기분 풀 겸 그냥 콩국수 먹으러 가자. 엄마 콩국수 좋아하잖아. 아내는 딸아이의 말에 기분이 조금 풀렸습니다. 아이고, 남편보다 자식이 훨씬 낫네. 그리고 딸은 다시 안방으로 들어와서 할아버지에게 재차 외식을 권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내와 평생을 같이 살았지만 솔직히 아내가 콩국수를 좋아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딸아이가 애쓰는 모습도 안쓰럽고 화를 내던 아내의 기분도 풀어줄 겸 다 같이 콩국수를 먹으러 갔습니다. 그렇게 식사 후 아내는 스트레스도 풀 겸 딸과 시간을 보냈으면 해서 할아버지만 그냥 귀가를 시켰습니다. 덕분에 딸아이는 한참을 엄마의 하소연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건 뭐 집안일에는 손 하나 까딱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리모컨 들고 소파에만 누워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내가 삼시세끼 밥해 대느라 아주 몸살이 날 지경이야. 외식도 싫어하지. 국이나 찌개 없으면 밥은 먹지도 않지. 이게 사람이 할 일이니? 그러자 딸은 곰곰이 생각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얼마 전에 TV에서 은퇴 후 아빠들에 관한 다큐를 봤거든요. 혹시 아빠도 은퇴하시고 약간 우울증 같은 게 온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도 하루 종일 TV만 보시는 게 걱정이 되긴 했거든요. 요즘 아빠 표정을 보면 많이 공허해 보였어요. 낮에 안방에서 힘없이 새우잠 주무시는 거 보면 괜히 짠하기도 해요. 그렇게 모녀가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집에 돌아온 딸은 할아버지에게 엄마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빠가 없을 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설명해 주었으며 집에서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아빠도 너무 걱정이라고 염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딸이 퇴근을 하면서 할아버지에게 웬 전단지를 내밀었습니다. 아빠 이거 우리 동네 복지센터에서 하는 취미 수업이라 아빠가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있으면 해보면 어떨까? 수강료도 3만 원밖에 안 한대. 딸아이의 말에 할아버지는 정신이 번쩍 드셨습니다. 그동안 은퇴하고 할 일이 없어진 자신이 너무 허무하고 당황스러워 아내의 입장은 미처 생각 못했다는 자각이 드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딱히 취미도 없었고 좋아하는 것도 없으셨기에 할아버지는 어떤 수업을 들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일단 시작해보자 싶어서 요리 수업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혼자서 고생했을 아내를 위해 늦잠이라도 편히 잘 수 있게 내가 아침밥을 해주리라 할아버지는 이렇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동네 복지센터에 가서 요리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단돈 3만 원에 무아일체가 되어 있던 소파와 TV와 작별을 고하고 더구나 요리를 직접 해주겠다고 하니 제일 기뻐했던 건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할아버지한테 요리가 재미있다는 것이었습니다. 70년을 살고 처음 알게 된 사실에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아침을 짓겠다고 큰 소리 친 첫날부터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물을 적게 넣었는지 전기밥솥에 누룽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전기밥솥으로 누룽지 밥을 하는 사람은 당신이 처음일 거야. 아내는 박장대소를 하며 웃었습니다. 그날이 은퇴 후 처음으로 해맑게 서로를 쳐다보며 웃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요리에 재미를 붙인 할아버지는 이제 복지센터에서 가르쳐준 요리만 그는 만족이 안 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유튜브의 요리 채널이라는 채널은 다 듣고 지냈습니다. 마치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요리마다 쓰는 방법이 다르다는 게 신기했죠. 어슷썰기, 깍둑썰기, 채썰기, 돌려깎기 등등 세상이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요리 재료도 신경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옥상에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랐습니다. 그 중에 제일 재미있는 게 방울토마토였습니다. 봄에 심어서 한번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면 가을까지 계속 토마토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조금씩 또 다른 자신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요리가 여자들의 전유물로 여기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지만 대기업 다녔던 사람이라는 스스로의 지위를 내려놓자 새로운 세계가 밀려와 할아버지 인생을 가득 채웠고 그러자 가족들이 웃기 시작했으며 그것들이 하나가 되어 할아버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게 된 것입니다. 보통 장수를 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의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양한 취미 생활로 인생을 건강하고 활력적으로 살수록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하는데요. 혹시나 여러분들은 어렸을 적 꿈은 없으셨나요? 돈을 벌어야 했기에 삶을 살아내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내려놓은 것은 없으셨는지요?
아니면 그걸 고민할 시간조차 가져보지 못하신 것은 아닌지요. 저는 어느 날 저희 집 창고 구석에서 두꺼운 종이 뭉치를 찾아낸 적이 있습니다. 오래되어 묵은 냄새가 났지만 소중히 보관한 티가 났습니다. 그 종이를 하나하나 넘겨보니 그것은 소설이었습니다. 그것도 사인펜으로 손수 적은 소설이었습니다. 글씨체가 낯익은 것이 딱 아버지의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일기장도 찾아내었습니다. 일기장에는 하루하루 당신의 고단한 삶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사랑받았는지도 상세히 알 수 있었죠. 여보, 미안하고 사랑한다오라는 글씨가 꼬부라지고 내용이 두서가 없는 걸 보니 이날은 약주를 드신 날이었나 봅니다. 아버지 일기장에 의하면 아버지는 글을 쓰는 걸 너무 좋아하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 할머니는 아버지에게 공부를 시켜주지 못했습니다. 당시 공부도 못하고 딱히 돈이 되는 재능이 없으면 공장에 아이들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공장에서 12시간 넘게 일을 했습니다. 대신 엄마들은 돈이나 간장 같은 물건을 받았다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노출된 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른 직원들의 폭력 속에서 강제로 일을 해야 했으며 동작이 늦다며 망치나 스패너가 날아오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망치에 머리가 깨져서 피가 흐르던 날 공장 기숙사를 탈출하여 며칠을 뛰어서 집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공부를 하셨습니다. 내가 살 길은 공부뿐이다 여기시고 밤에는 방문을 이불로 막고 촛불 아래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엔 양초도 귀했던 시절이라 할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2등을 한 나는 1등한 친구의 뒤를 밟아 그 집 친구의 방이 몇 시에 불이 꺼지는지 확인한 뒤 그 친구보다 1시간 더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공부하며 삶을 살아내야만 했던 세월들, 아버지의 일기장에는 이런 치열했던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한 번도 자신이 소설가를 꿈꾸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난 괜찮으니 넌 공부만 해라. 내가 어떻게든 받쳐줄 테니 넌 공부만 하면 된다.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릴 땐 그것이 부담이라 싫었고 왜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공부만 하라고 하시나 화가 나기도 했었습니다만 아버지 일기장을 보니 아버지는 항상 제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내가 더 소중하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다. 공부하고 또 공부해라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그렇게 아버지는 속으로 제게 학교 공부 제대로 시킨 자식에게 문밭을 물려주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고개를 끄덕이셨다. 여러분들께서 노후의 집에서 하루 종일 TV 보는 삶을 위하여 이날까지 그토록 헌신해 오신 것은 아닐 거라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시절을 잘못 만나 우리의 별을 잃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이제는 다시 그때의 나를 찾는 여행을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나무가 항상 하늘로 향하듯이 우리의 발은 땅을 딛고 이번에는 별을 한번 쳐다보며 걸어가는 건 어떨까요?